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화면이 켜진 걸 모르고 딴 데 화면을 보다가 시작한 것도 모르고 제가 카메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외전에서는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검찰 관련 공약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도 본방에 김성훈 변호사랑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이 지휘권이란 것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는 네. 그건 없지 않은데, 문제는 그 제도가 제도를 따져보려면 네. 왜 어떻게 사용돼 왔고 우리나라에서 네. 그 제도가 검찰 지휘권이 그다음에 왜 있었어야만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이것을 없애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네.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란 문제가 악용돼 왔는가를 살펴볼 수는 게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로 사용돼 왔는가. 지금 수사지휘권은 4차례 발동이 됐고요. 예. 한 번은 천정배 장관 시절, 예. 그리고 2번은 추미애 장관 시절, 예. 그리고 한 번은 박범계 장관 시절, 예. 이렇게 해서 4차례 수사지휘권이 예. 발동이 됐고요. 천정배 장관 시절에 수사지휘권 발동됐던 거는 당시 동국대 교수인 강정구 교수를 예. 구속 수사할 거냐 불구속 수사할 거냐와 예. 관련해서 천정배 장관이 아니 이건 학문의 자유 영역이니 예. 교수이고 하니 불구속 기소해라 라고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좀 굉장히 원론적인 수사 지휘라고 그렇습니다. 보는데, 어쨌든 최초로 발동된 거기 때문에 당시 검찰총장은 나는 뭐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예. 법률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난 사퇴하겠다고 옷을 벗었어요. 예. 그다음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그 주장의 핵심은 이 수사지휘권을 이용해서 정부 관련자들의 비리를 덮고 뭐 네. 이런 주장인데, 네. 일단 그 강정구 교수에 대한 수사지휘는 그건 뭐 정권 차원의 비리를 덮고 이런 문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예. 학문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철학의 문제고 이것은 예. 어떤 그 방향의 문제고 이런 거였고. 북한 정권에 관련된 평가가 서로 다를 수 있었던 거니까 그렇고요. 이제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됐던 것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부 다 수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수사 관련해서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당시 윤석열 총장이 본인, 부인, 장모, 그다음에 아주 가까운 분인 지인인 윤우진 등등의 수사에서 손을 떼라라는 거였습니다. 손 떼라. 그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상식적인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말하자면 그 본인과 관련돼서는 옵티머스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거 아니냐. 옵티머스 펀드 중앙지검장 시절에 관련해서 손 떼라 이런 거고, 부인 같은 경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하는 데서 손 떼라, 장모 요양병원 등 장모 관련된 수사에서 손 떼라, 그다음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대해서 손 떼라, 이런 거였어요.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손 떼라, 수사방해나 감찰방해 하지 마라,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사건들이 지금 진행되어 온 경과들을 보면 윤우진 씨 구속 기소됐죠. 손 뗀 다음에. 그다음에 장모 같은 경우도 요양병원 1심에서 유죄 받고 2심에서 무죄 받았고요. 도이치모터스 부인,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지금 4명, 5명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만 아직도 부인은 그 소환 조사조차 받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윤우진 씨 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방해, 수사방해 하지 마라라고 했던 거는 징계 사유가 됐고, 그것이 그 징계 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로 나왔죠. 심지어는 뭐 정직 2개월이었는데 징계가 이거는 면직에 해당될, 파면에 해당될 정도로 중한 위법 사항이 있었다. 감찰방해, 수사방해 했던 것은 이렇게 징계 사유로 인정됐거든요. 따라서 이 사안들이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들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들이 권력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발동된 수사지휘권인가?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자체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악용된다면 그럴 여지는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발동된 수사지휘권을 면밀히 살펴보면 전혀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상식선의 것들이 많이 발동됐다 이 말씀이시죠. 본인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본인을 불편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총장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건들이 본인들의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서 발동된 수사지휘권이었는지는 저는 정말 의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박범계 장관과 관련돼서 수사지휘권 발동됐던 건 뭐냐면 그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이제 모해위증 교사 그러니까 그 수감자들을 불러다가 증언 연습을 시켰다라고 하는 혐의가 있었고 관련해서 이게 그 기소를 하지 못하도록 이 관련 그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될 것 같으니 그걸 재고해라. 다시 한번 판단해 봐라. 라고 수사지휘했어. 이걸 기소해라. 이렇게 수사지휘한 것도 아니고 다시 판단해 봐라. 그래서 대검에 있는 대검에 있는 부장들이 모여서 한번 판단해 봐라 그랬는데 대검 부장들만 모여서는 안 되니까 갑자기 그때 그 대검 부장들 조남관 차장이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고검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묶어서 기소 여부 판단을 했고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소시효를 넘겼던 사건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이게 이제 한명숙 구학이다. 이렇게 이제 그 윤석열 당선자 쪽이나 검찰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 그걸 뭐 그게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건 아니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우리나라에 쓰인 역사는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서 사용된 적은 없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해서 했다면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수사지휘권을 동원했어야죠. 만약 그런 논리라면. 그렇죠.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같은 건 검찰이 정말 할 만큼 했습니다. 아주 그 정도 하기도 어려울 만큼 수사를 했죠. 그 일가족에 대해서. 일가족이 그 정도 수사받은 사례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저는 그때 법무부 장관이 무슨 수사지휘권 동원한다는 얘기 한 적 없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 수사지휘권이 원론적으로 우려는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권력형 비리를 덮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적은 없다는 건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뒀는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수사지휘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이런 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1949년입니다. 우리가 뭐 해방이 1945년에 되고 정부 수립이 1948년에 되긴 했지만 바로 제도가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건 1949년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있었지만 사실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죠. 근데 이것도 검찰청법 제8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라는 일반적 지휘 감독권이 있어요. 근데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는 문구를 보면은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기 위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지휘 감독하는 최고 감독자예요. 하지만 취지 자체가 야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 수사의 공정성을 객관성을 훼손하고 사사건건 수사 지휘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 만 지휘해라. 일선 검사들은 지휘하지도 말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려면 총장만 지휘해라. 총장만 지휘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구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혹시라도 수사지휘권을 남용할까 봐 극히 제한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런 극도의 제한마저도 풀어버리겠다. 라는 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극도의 우리가 약간 아까도 제가 본방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공정한 수사란 얘기랑 이 등치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독립된 조직이란 거와 공정한 수사란 거가 같은 얘기냐면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전혀. 뭐냐면 행정부 통제받지 않는 조직이 있을 수 있는가? 선출 권력 외에요. 선출 권력도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행정부가 행정부의 한 조직이
통제받지 않겠다는 얘기는 원래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그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예. 검찰이 최초에 그 사법부 소속이었어요. 예. 사법부 소속이었다. 독일로 넘어오고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검찰을 사법부에서 떼서 법무 그 행정부처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행정부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선출된 권력으로부터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게 기본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헌법 원칙이에요.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해서 지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 자체가 괴물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임명된 한 조직이 임명직의 장을 가지고 있는 한 조직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럴 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통제 장치가 있었는데도 검찰은 기소도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그 자의적 기소와 자의적으로 덮어주는 불기소 그런 가지고 많은 권력을 누려서 거기에 대한 폐해 때문에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도 들여올라 그랬고 수많은 노력과 그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자, 저는 이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수사지휘권이 남용될 우려가 전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역사나 우리 문구상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뭐 이게 그런 적은 없지만 수사지휘권 자체는 분명히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뭘 전제하고 있는 거냐면요. 수사지휘권 논란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은 기소청으로서 법률 수사가 반인권적으로 혹시 이루어졌다거나 가혹한 수사가 있었으면 그것을 통제하라고 있는 게 검찰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걸러서 기소할 것만 기소해라 라고 하는 건데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검찰이 이때도 제한적으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수사지휘권을 왜 법무부 장관에게 줬느냐 원론적인 의미도 있지만 행정부처니까 기본적으로는 수사권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검찰한테 줬단 말이에요.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줬어요. 원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워낙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대신 어떤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이었단 말씀이죠. 최소한의 통제.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수사지휘권이 우려가 있으면 폐지해도 괜찮죠. 괜찮으나 그 전제는 뭐냐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거나 아니면 공수처를 더 어떤 단단하게 만들어서 검찰의 어떤 수사 기소의 어떤 독점권에 대한 충분한 견제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견제 장치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사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수사권을 통제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 수사권을 경찰이나 또는 뭐 중앙 수사청이나 FBI 같은 KFBI 같은 수사 전담 조직으로 수사권이 다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없어져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교환에 있는 거예요. 어떤 균형의 양쪽을 봐야 되는데 수사지휘권에 아직까지 그렇게 행사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수사지휘권이지만 이런 악용을 우려해서 만약에 이걸 없앤다고 한다면 양쪽 균형점이 있는 다른 거를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보면 기존에 6대 범죄를 빼놓고 6대 범죄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경찰한테 수사를 넘겼단 말이죠. 그 다음에 공수처한테 이것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있지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나 검사, 판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그쪽으로 넘겨졌단 말이죠. 근데 이거 다 회수해 오겠다라고 하는 것, 즉 오히려 미약하게나마 수사권이 경찰한테 가 있는 거, 공수처한테 가 있는 거를 전부 다 검찰로 회수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에요. 수사권을 강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면서 수사지휘권도 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수사 기소권이 예를 들어 전면적으로 분리가 된다면 수사지휘권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수사권을 지금 기존에 미약하게나마 나눠준 것조차도 다 회수하겠다. 회수하는 거 너무 쉽거든요. 이거는 그 대통령령입니다. 6대 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건 대통령령이에요. 근데
이 6대 범죄의 범위를 넓힌다. 넓히면 되니까. 넓히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대통령령으로 그러면 수사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수사지휘권도 최소한의 제한 장치인 통제 장치인 수사지휘권까지 없애겠다. 이거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갖겠다. 검찰을 어떻게 통제하겠다는 얘기인지, 민주적 통제를 받게 하겠다는 얘기인지에 대한 어떤 비전이 안 보여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분명한 것은. 근데 뭐 시스템으로 다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또 부당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시스템, 그러니까 검찰이란 시스템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놔뒀을 때 그건 어떤 지고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 부당한 전제라고 하는 게 지금 권앵커님이 권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첫 번째고, 말하자면 무오류의 조직, 지고 검찰의 판단은 무조건 옳다. 옳고 무오류고, 그 다음에 가장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결과를 갖고 올 거다. 근데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한 의지로 포장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게 하나 그 전제가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제죠. 무오류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 근데 그 시스템은 이 도상에만 그 지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작동시키는 거거든요. 누구를 그 시스템의 정점에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작동 방식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유추해 보면 윤석열 총장이 7기수인가 9기수를 뛰어넘어서 총장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국민들은 잘 기억 못 하실 수 있는데 당시에 옷 벗은 검찰이 대한민국 검찰 인사상 가장 많이 옷을 벗었어요. 왜냐하면 검찰 수뇌부가 싹 특수통 바로 친윤으로 싹 그냥 갈렸거든요. 그러면서 뭐 공안부라든지 뭐 일반 형사 사건 하는 수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다 옷을 벗었어요. 즉 소위 윤석열식 인사라고 하는 것은 친윤과 반윤을 딱 구분해서 본인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전면 배치하는 게 기존에 봐왔던 윤석열식 인사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를 6월에서 8월에 있을 검찰 인사에서 어떻게 인사를 할 거냐, 어떤 사람을 시스템의 정점으로 올려놓을 거냐. 뭐 오늘 당장 권성동 의원은 김호수는 물러나는 게 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장은 임기가 있죠? 임기가 있습니다. 보장돼 있고 그 당선자의 수미 일관한 언행의 일치를 보려면 임기 보장된 나를 정치적으로 하도 괴롭혀가지고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고 난 대통령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그 정치인으로서의 출마의 변이잖아요. 그렇다면 김호수 총장 그대로 둬야죠. 근데 벌써 거기는 명백한 모순이 있군요. 근데 권성동 그 의원은 윤핵관 권성동 의원은 벌써 김호수 물러나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의 정점에 누구를 앉히고 싶어 하느냐. 자, 이 법무장의 지휘권에 대해서는 몇 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본 것 같은데요. 민정수석실 폐지한다는 건 어떻게 보세요? 민정수석실 폐지요. 저는 이 부분도 이제 두 가지 원론적인 측면의 비판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와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원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민정수석실은 그 법률 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대통령실의 직제는 그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조직도는. 뭐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실에는 반부패 비서관 기존에 반부패, 그다음에 공직기강, 그다음에 그다음에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반부패, 공직기강, 법률, 그다음에 민정 이렇게 네 개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소위 사정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권력을 남용했다. 근데 그것과 관련된 데는 반부패 비서실밖에 없거든요. 공직기강 비서실은 청와대 직원들 공직기강 잡는 거고요. 민정수석 비서실은 의견 청취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법률비서는 대통령에게 야 이게 법률성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정비서실, 공직기강 비서실, 법률비서실은 없으면 안 돼요. 어딘가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부패 비서실의 역할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반부패 비서실을 없애면 됩니다. 직접
사정을 총괄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예. 인사검증에 이 반부패 비서실에서 인사검증 인사수석실을 예. 보조해 주거든요. 예. 인사수석실은 사정기관과의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예. 세평이나 수집하고 하는 거라서 그러면 반부패 비서실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뭐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이거를 그냥 정치적 선전선동처럼 예. 과거의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을 주무르고 사정기관을 주물러서 또 그런 논리죠 지금? 예. 권력 뭐 울산시장 선거 예. 사건, 선거 개입 사건이라는 예. 이런 등등의 얘기를 놓고 근데 이건 재판 중이에요. 예. 이거 사법부에서 재판 중인 걸 이렇게 아, 벌써 무슨 결론이 난 것처럼 예, 단언하는 게 규정을 하면 안 적절한가. 된다 이 말씀이고요. 예. 예.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반부패 비서실의 문제라면 반부패 비서실의 문제는 예. 개선하시라고 한 대통령의 뜻이니까. 예. 근데 정치적인 어떤 선동의 문구로 예. 민정수석실 얘기를 하시는 거는 조금 오바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언제 문제가 됐는가를 놓고 보면 예. 실은 가장 근자에 문제가 됐던 거는 우병우 수석이 예. 특별감찰관이 그때 최순실 뭐 등등등 뭐 예. 이런 등등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하려고 했어요.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4급 이상 비서들이나 예. 또는 사촌 대통령의 사촌지간 예. 정도 배우자 이 정도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나 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이렇게 동생 박지만 씨 예. 이런 건과 관련해서 하고 있었는데 우병우 수석이 그거 못하게 하고 예. 오히려 이 사람을 그 떨어냈단 말이에요. 예. 이석수 감찰관을. 예.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이 있고 이전에 뭐 사직동 팀 뭐 이런 등등등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세요.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문제가 발생했던 때는 언제냐? 예.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예요. 예. 민정수석으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이 예.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 아닐 때 예. 부딪혔다 이거군요. 그때 부딪혔습니다. 예. 즉 천정배 장관 때도 마찬가지고요. 조국 민정수석이나 예.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전부 다 검찰 출신이 아니거든요. 예.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검찰과 부딪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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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왜 아까 다시 이제 그 수사지휘권 발동이 예. 왜 일어났느냐? 예. 과거에는 수사지휘권 발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아서 움직이니까 이 말씀이신가요? 검찰 선배인 법무부 장관, 예.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이 전화하면 됐어요. 예. 심지어는 공적 조직을 통하지 않고 그냥 전화하거나 예, 이심전심으로 이심전심으로 전화하면 돼요. 선배들이 전화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 인사를 하면 3분의 1은 총장이, 3분의 1은 법무부 장관이, 3분의 1은 민정수석이 예. 쿼터가 있었다고 해요. 정확한 예. 비율은 옛날에 그때 말씀이시죠? 달라졌는데 예. 쿼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인사로도 충돌하고 수사로도 충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화로 누구 총장, 누구 장관 뭐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권력의 검찰에 대한 개입이나 법무부에 대한 개입보다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수사지휘하고 이것을 국민들 그게 훨씬 앞에서 덜 위험한 거죠. 그럼요. 예. 국민들이 이 수사지휘는 좀 너무했네. 이거는 정당한 수사지휘인 것 같아. 검찰이 이러면 안 되지. 예. 이렇게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나은 겁니다. 더 두려운 혹은 더 폐해가 많은 것은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어떤 검찰의 특수인맥들이 요직을 다 차지해가지고 그렇죠. 전화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움직이는 그냥 서로의 이심전심으로 예. 그런 상황이 더 건강하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과 그 윤석열 당선자가 그 총장 시절에 부딪혔던 건도 원론적으로는 총장한테 협의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는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 있을 때는 총장이랑 앉아가지고 예. 3분의 1 몫은 제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인사 실질적인 협의를 했다 이거죠. 쿼터를 가지고 인사 실질적인 협의를 했는데 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왜 인사를 함부로 하냐.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원래 법대로 하는 건데. 그게 법대로 하는 건데 검찰총장하고는 협의만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거의 인식이 어떻게 남아 있느냐? 윤석열 당선자가 중앙일보랑 인터뷰할 때 5년짜리 정권이 법 없이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 라는 속내가 드러났던 거죠.
예, 그거는 검찰은 정말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인사권도 인정을 못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5년짜리 정권이 겁 없이. 그건 위험한 인식 같은데요. 네. 정말. 근데 이제 예.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예.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민정수석 없어도 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네. 비판적인 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볼 겁니다. 왜냐면 민정수석을 없애서 검찰을 독립적으로 나누겠다는 의도보다는 없애도 아무런 불편 없이. 불편함이 없는 거죠. 예.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권력이란 것이 원래 서로가 서로 서로에게 불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불편함이 없이 일사불란할 때 굉장히 위험해지는 게 권력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불편함이 서로 불편해야 돼요. 예를 들면 군사 독재 정권은 굉장히 일사불란하잖아요. 네. 예, 뭐 누구 하나 그냥 아주 최고 정점부터 그 아래 권력까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위험한 조직이.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거든요. 가장 평화로운 것은 공동묘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공동묘지의 평화는 아닙니다. 예, 정말. 근데 이 검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 어차피 이 국민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여야를 지지한 분들을 다 떠나서 정말 어떤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라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권력에 대한 어떤 견제, 두려움 뭐 이런 게 분명히 그런 걸 갖는 권력들이 성공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거꾸로 네, 얘기해서 또. 예. 근데 너무나 안 그래도 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검찰이 비대해질 때 절대 정권에 도움이 안 되게 장기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저는 이게 저의 그 지나친 피해망상이나 우려였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6월 달까지는 지방선거까지는 굉장히 조심하고 겸손하고 절제미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6월에서 8월 사이에 검찰 인사가 있는데 지금 공약한 대로 전혀 그 수사권도 대통령을 통해서 다 검찰한테 맡기고 수사지휘권도 뭐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물론 이게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만요. 어쨌든 수사권은 대통령령만으로도 걷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시스템의 정점에 소위 그 대통령과 너무나도 코드가 잘 맞는 분이 시스템의 정점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다가 공수처는 껍데기인 채로 그냥 남아 있고 두고요. 그러고 나면 소위 여소야대 정국에서 권력을 가진 행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쉽게 빠지기 쉬운 유혹이 반부패를 이야기하면서 사정정국으로 들어가는 그게 유혹이 어떤 선거 전 당시에도 굉장한 어떤 논란이 됐던 부분이죠. 그런 우려가. 노태우 정권 때를 놓고 보면 소위 범죄와의 전쟁 본인들이 굉장히 그 여소야대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소위 범죄와의 투쟁, 반부패 투쟁이라고 하면서 사정정국으로 가져갔었고 그것이 이제 91년, 92년 지나면서 굉장히 강한 반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지점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 검찰 관련해서는 정말 새로운 정부가 이런 어떤 꼭 야당의 우려가 아니고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정말 분명히 인식을 그게 어떤 뭐 검찰을 반대하고 뭐 여당을 반대하고 차원이 아니고 이게 정말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 이 검찰 권력에 대한 어떤 우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 맞춰서 알아서 똑똑한 사람이 굴러가겠지 하면 항상 비대해진 것이 권력이니까요. 위험해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